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80년대 옆집 할머니 때문에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이건 내가 겪은 일 중 정말 무서웠던 일이다.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이다. 엄마는 시장에 가셨고 아버지는 회사에 출근해서 나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마루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옆집 할머니가 현관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순간 정말 간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 할머니 얼굴이 정말 무서워서 평소 때도 말을 별로 안 했습니다. 인사도 안 하고 도망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현관에 서서 나를 계속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내가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묻자 할머니는 여기 500원 줄 테니까 슈퍼에서 빙초산 하나만 사오렴. 무서웠지만 알았다고 하고 얼른 슈퍼로 뛰어갔습니다. 빙초산 하나를 사들고 허겁지겁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빙초산을 손에 들고 그 할머니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무리 배를 눌러도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 창문 너머로 집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누구 방인지는 모르겠지만 창문 바로 아래 상위에 과일과 떡 등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난 그냥 나왔습니다. 할머니께서 혹시 슈퍼 앞에서 기다리시는 건 아닌지 해서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서 엄마가 동네 아주머니들과 시장을 다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난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 옆집 할머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엄마가 너도 아는구나. 할머니 돌아가셨대.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시골에 내려가 계셨는데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는구나. 정말 어린 마음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손에 있는 빙초산을 얼른 호주머니 속으로 넣어두었습니다. 엄마와 집에 들어가는데 도둑이 들어와 온 집안을 다 헤집어 놓고 갔습니다. 우리 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옆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옆집에 있는 나보다 어린 여자아이가 도둑한테 끌려갔습니다. 유괴됐다고 했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집에 있었다면 나도 유괴됐을 겁니다. 그 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시골에서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에게 빙초산을 사오라고 시킨 것이 아마 나를 구하시려고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너무 무섭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초등학교 2학년 때 1989년 500원은 정말 큰 돈이었고 할머니께서 정말 우리 집 현관에 계셨습니다. 정말 직접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이 기분을 모를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 생존. 식수가 떨어졌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가 끈적끈적한 절망감이 되어 혓바닥에 달라붙는 느낌입니다. 다들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살 수 있다며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던 신철민 녀석도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물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희망을 부르짖기엔 바다가 너무 넓습니다. 멍하니 바다를 응시하고 있던 연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미 많이 울어서 눈 화장이 번질 대로 번진 그녀의 얼굴을 또다시 눈물이 적시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울어봤자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울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수분을 쓸데없이 눈물로 소비하건 혹은 눈물을 참아 스트레스를 조금 더 받거나 하는 선택에 문제는 개인의 몫입니다. 누구도 무엇이 더 확실하게 좋다고 할 만한 성질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 그녀에게서 내 고백을 비웃음으로 일축시키던 그 한없이 도도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낮이 되자 햇볕이 한층 따가워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닥다닥 붙어 앉아 티셔츠를 찢어서 만든 널따란 천조가리로 몸을 가렸습니다. 이런 햇볕을 그대로 받다간 굶어 죽기도 전에 일사병으로 먼저 가는 수가 있습니다. 며칠째 비가 오지 않아 물을 마시지 못한 우리의 입에서는 역겨운 단내가 났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천막을 만드느라 여자들은 겨우 브래지어만 걸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보고도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습니다. 나 사실 고백할 게 있어. 뜬금없이 종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고백이라니 나도 모르게 피식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언제 침몰할지 알 수 없는 이 작은 구명보트 위에서 진실게임이라도 할 생각인가? 우리 이렇게 된 거 다 내 탓이야. 내가 그랬다고. 니들이 자꾸 나 따돌리니까. 조타실에서 그 순간 구명보트가 위아래로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이성을 잃은 철민이 괴성을 지르며 종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그는 무지막지한 주먹질로 종수의 얼굴을 인정사정 없이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가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고 철민의 행동이 조금 더 빨랐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간신히 잦아들었던 연희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목이 마릅니다. 가능하다면 그녀가 흘리고 있는 눈물을 핥아 마시고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물을 마시지 못한다는 게 이토록 고통스러운 일인 줄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소리. 이를테면 어떤 액체가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나는 소리랄까? 나는 흠칫하며 본능적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여전히 훌쩍이고 있는 연희. 이제는 아예 불에 지어도 벗어던진 경진. 탈진해서 오바이트를 하고 있는 형석. 죽은 듯이 쓰러져 있는 종수와 그의 목덜미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철민까지. 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를 마시고 있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철민이 종수의 목덜미를 물어뜯어낸 후 그의 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솜씨 좋게 경동맥을 끊었는지 피는 마르지 않는 셈처럼 굉장한 압력으로 끊임없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개걸스럽게 종수의 목을 쭉쭉 빨라대고 있는 철민을 보며 난 본능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난 비키지 않으려는 철민을 우악스럽게 잡아 떼어낸 후 종수의 목에 이빨을 꽂았습니다. 역한 피비린내가 후각을 마비시킬 정도였지만 난 마치 그것이 생명수라도 되는 양 처절하게 열심히 받아 마셨습니다. 나 다음엔 연희가 마셨고 그 다음엔 경진이 마셨습니다. 형석은 피를 마시고 싶어 했지만 멀미가 심해서 한 모금을 마시고는 모두 토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종수의 시체로 연명할 수 있었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부패가 시작된 그의 시체를 먹은 형석이 식중독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우리는 종수의 시체를 바다에 버렸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비가 내릴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엔 빗물을 받아 마시며 다들 환호성을 질러댔지만 잠시 후 비바람이 점점 거세지면서 우리는 뭔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잔잔하던 바다는 순식간에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강풍과 파도의 위력 앞에서 구명보트는 더 이상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철민이 악을 쓰며 외치는 소리가 힘없이 폭풍 후에 묻혀버렸습니다. 필사적으로 구명보트에 매달리던 형석이 식중독 때문인지 파도에 매서운 채찍질을 감당하지 못하고 힘없이 시커먼 바다 속으로 삼켜졌습니다. 철민이 부르짖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만난 신락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희망을 본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버텼습니다. 절대 희망 따윈 맛보게 할 수 없다는 듯 바다는 위력적인 공격을 퍼부었지만 우리는 모두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이 지나갔고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던 폭풍우도 해가 질 무렵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사람씩 교대로 수영을 하며 보트를 섬 쪽으로 밀고 갔습니다. 배에서 뛰어내린 우리는 거의 기다시피 하며 백사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비에 젖은 흙냄새가 미치도록 반가웠습니다. 땅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이리도 행복한 일이었던가? 여객선이 침몰하면서 24명이 죽었고 구명보트에서 다시 2명이 죽었습니다. 2번 다시 육지를 밟게 될 일은 없을 줄 알았지만 결국은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살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너희들 표정이 왜 그래? 둔탁한 소리와 동시에 눈앞이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애써 정신을 차리려고 했지만 다시 한번 같은 소리가 내 머리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가물가물해지는 의식을 애써 다잡으며 힘겹게 고개를 돌린 나는 괴상하게 생긴 몽둥이와 그것을 손에 들고 있는 흉측한 몰골의 원주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흐릿해지는 의식 너머로 다시 한번 따각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리 구해놓은 장작으로 철민이 솜씨 좋게 불을 피웠습니다. 잠시 후 장작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고 한기가 느껴지던 동굴 안에 금세 온기가 돌았습니다. 연희에게 불을 끄지 말라고 당부한 철민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동굴을 나섰습니다. 이 섬에 표류한 지 13일째 그들은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 갔습니다. 첫날 원주민의 습격으로 머리를 심하게 얻어맞은 나는 간신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안정이 필요한 상태였기에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친구들에게 의지해야 했습니다. 좀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미안해, 나 때문에. 만약 친구들이 내게서 회복의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주저없이 나를 버릴 것입니다. 괴물 같은 원주민들이 득실거리는 이상한 섬에서 밥이나 축내는 식물인간 따윈 방해만 될 뿐입니다. 나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초조했습니다. 억지로 몸을 일으켜 보려 했지만
그때마다 마치 청룡열차를 탄 것처럼 심한 어지러움증이 몰려들어 번번이 쓰러지곤 했습니다. 서는 것은커녕 지금으로선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경진이는 어떻게 됐을까? 무사할 거야. 연희의 말에 애써 담담하게 대답하면서도 나는 경진이 무사할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철민이 식량을 구하러 간 사이에 자신은 식수를 구해오겠다며 동굴을 나선 그녀는 그 후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섬에 존재하는 원주민들은 생김새의 끔찍함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포악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철민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식인 습성까지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경진은 이미 원주민들의 한 끼 식사거리로 전락해 버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 놈들이 있다는 건 배운 적도 들어본 적도 없어. 맞아, 너무 끔찍하게 생겼어. 연희는 몸서리를 치며 내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 벤처기업 사장의 딸인 그녀는 싸늘하리만치 도도하고 제멋대로인 성격으로 학교에서도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상당히 예뻤기 때문에 그녀가 아무리 싸가지 없이 행동하더라도 그녀의 주변엔 늘 남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도 한때는 그녀의 미모에 혹해서 고백을 할 정도였으니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한 달 전 그녀의 모습과 지금을 비교해본다면 정말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도 생존을 위해 적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철민이 동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장작을 발로 차며 불을 끄기 위해 소란을 피웠습니다. 영문을 알리 없는 연희와 나는 그저 그의 행동을 의아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동굴 밖에서 그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라고 생각하던 나는 곧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동굴 밖에 원주민들이 와 있는 것입니다. 흉폭한 괴성을 내지르며 발광하던 원주민들은 한참을 동굴 밖에서 서성이다가 이내 그르릉거리는 소리를 내며 멀어졌습니다. 그들이 가고 나서도 한참을 숨죽여 있던 우리는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한껏 긴장했던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연희가 하하 소리를 내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그러나 철민에게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동굴 바닥에 쓰러진 그의 주변으로 붉은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연희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후들거리는 다리로 철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창백한 안색의 철민은 마치 죽은 듯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흐느끼며 그녀가 철민의 가슴에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그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면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량과 땔감을 담당하던 그의 일을 모두 연희가 맡아서 해나갔지만 여자의 몸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에게 들키지 않고 식량을 구해오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었을 뿐더러 그녀가 구해오는 음식이란 것이 고작 소량의 나무 열매나 혹은 먹을 수 없는 버섯뿐이었기에 우리는 점점 더 쇠약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내 몸은 점점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어지러움증도 이제 많이 사라져 잠깐씩은 걸어다닐 수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대로라면 일주일 안에 원래의 기력을 회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철민이 녀석도 며칠 전에 의식을 되찾아 먹여주는 음식을 삼킬 정도는 되었습니다. 몸이 회복되는 대로 원주민들과 대적할 만한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그 흉폭한 녀석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없어 보입니다. 날벌레가 왜 이렇게 많지? 땔감을 구해온 연희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 날벌레 따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연신손으로 허공을 휘저으며 귀찮다는 듯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새 고열에 시달리던 그녀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캐에 먹은 버섯이 잘못된 모양입니다. 한서가 나 안 버릴 거지? 그치? 연희는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나에게 확답을 받아내야 안심을 하곤 했습니다. 눈이 멀어버린 자신을 내가 버리기라도 할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녀의 모습에 난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의식을 되찾긴 했지만 철민의 상처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무런 응급조치도 받지 못해 썩어 들어가는 그의 배는 이제 끔찍할 정도였습니다. 고기 냄새. 고기지? 고기 맞지? 연희가 오랜만에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밝은 목소리를 듣자 나도 기분이 덩달아 좋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고기는 오랜만입니다. 난 불을 피우고 석판을 깨끗이 씻은 후 그 위에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고기는 오랜만입니다. 많이 먹어, 연희야. 고기는 많아. 응, 근데 철민이는 어디 갔어? 섬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이를테면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을 나에게 종종 요구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연희의 눈을 멀게 한 독버섯이거나 온몸의 원인 불명의 발진을 일으키는 달콤한 나무 열매, 혹은 먹는 순간 통제불능의 환각을 불러오는 괴상한 벌레를 앞에 두고 벌어지는 일종의 작은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고민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나에겐 아주 훌륭한 시음가가 있습니다. 연희야, 배 많이 고프지? 이거 먹어봐. 맛있을 거야. 얼른 먹어. 주저하는 기색을 내비치던 그녀는 내 끈질긴 권유, 혹은 강압에 못 이겨 커다랗고 솜털이 보송보송하게 난 시커먼 거미를 집어들었습니다. 머뭇거리던 그녀는 조심스럽게 거미를 입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묘한 표정으로 거미를 와작와작 씹어먹는 그녀를 보면서 난 알 수 없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 변태적 가학행위 속에서 내 은밀한 사정은 몇 번이나 반복되었고, 금기를 깰 때마다 밑구멍에서부터 밀려오는 오르가즘에 나는 환호했습니다. 내가 먹이는 동식물의 영향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희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성격도 그렇지만 외형적으로도 이제 본래 그녀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그녀의 뽀얀 피부가 흑갈색으로 바뀌더니 점점 피부에 각질이 생겼고, 그 다음엔 얼굴을 비롯한 온몸이 주름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자신의 변화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서가, 전에 내가 나한테 고백했을 때 기억나? 사실 그때 나 기뻤어. 내가 고백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주제 파악 그렇게 못하니? 살아남기 위한 그녀의 노력은 처절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눈뜨고는 봐주기 힘들 정도로 안쓰러웠습니다. 내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라면 뭐든 긍정했고, 날 칭찬했으며 그리고 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루는 옷을 모두 벗은 채 나에게 안겨왔지만 추물스런 원주민들과 하등 다를 바 없이 변해버린 그녀를 안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었습니다. 처음 보는 벌레군. 귀뚜라미를 닮았지만 그것보다 10배는 더 커 보이는 벌레였습니다. 잽싸게 도망다니는 녀석을 잡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난 끼었고 주먹만 한 돌멩이로 녀석을 찍어 죽이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벌레의 뒷다리를 잡아들고 연희가 개걸스럽게 먹는 상상을 하자 벌써부터 아랫도리에 피가 몰리는 것을 느끼며 난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동안 듣지 못했던 낯익은 소리가 귓전을 후벼 팠습니다. 평온하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감히 뒤돌아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내 뒤로 다시 한번 그르르르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후들거리는 다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난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십 명의 원주민들이 예의 그 몽둥이를 손에 쥔 채 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젠 끝장이라고 생각하며 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이제 곧 원주민들의 단단하고 끔찍스러운 몽둥이가 내 머리로 날아들고 그럼 내 머리통은 산산이 부서지겠지. 상상을 하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난 이 정적이 너무 오래 지속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눈을 뜨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눈을 뜨면 주저없이 내 머리통을 후려갈길 것입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있다가 하마터면 잠이 들 뻔한 난. 어쩌면 이 원주민들이 날 죽이는 것을 깜빡한 것은 아닐까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죽이려고 했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날 살려두진 않았을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최대한 티 안 나게 실눈을 뜨자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텅 빈 숲속에서 난 혼자 서 있었습니다. 늦었네. 얼굴이 온통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연희가 말했습니다. 내가 자신을 버리고 가버렸다는 상상으로 하루 종일 고통에 시달렸을 그녀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난 들고 온 귀뚜라미의 10배는 큰 벌레를 그녀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벌레를 집어들고 와구와구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성과 동물적 본능이 공존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있자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멀리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쩐지 낯이 익은 익숙한 소리, 한참을 생각한 끝에 난 그것이 백고동 소리와 닮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연희에게 양해를 구할 새도 없이 난 미친 듯이 동굴을 빠져나와 해안으로 달려갔습니다. 원주민들에 대한 공포도 그 순간만큼은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이 빌어먹을 섬에서 빠져나갈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멀리서 연희의 울부짖는 포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을이 지는 해안에서 배 한 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난 미친 듯이 손을 흔들어댔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갑판 위에 누군가가 날 발견한 듯 손가락으로 날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타는 듯한 통증이 밀려들었습니다. 다시 허벅지를 불쏘시개로 찌르는 듯한 고통에 난 무릎을 꿇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갑판 위에 총구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흑갈색의 쭈글쭈글해진 내 손을 바라보며 천천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내가 날 좋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난 그냥 단지 내 마음을 너에게 알리고 싶었을 뿐이니까. 부담이 된다면 그냥 멀리서 지켜볼게. 내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줘. 오랫동안 망설였어. 내가 널 좋아하는 마음이 너에게 상처로 남게 될까봐 두려웠거든. 사랑해. 연희야, 난 널 사랑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절하면 어쩌지? 난 마치 사형 선고를 받는 죄수의 심정으로 그녀의 입술을 주시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날 받아들여주기만 한다면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난 아마 세상 최고로 행복한 남자가 될 것입니다. 너 주제 파악 그렇게 못하니? 시간이 멈췄습니다. 정적이 몰려왔고 연희는 싸늘하게 나가버렸습니다. 난 금지된 마법으로 되살아난 시체처럼 흐느적거리며 선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냥 이대로 바다에 뛰어들고 싶은 충동이 밀려들었습니다. 연희가 말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식수가 떨어졌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가 끈적끈적한 절망감이 되어 혓바닥에 달라붙는 느낌입니다. 우린 어쩌면 며칠 내로 폭풍우를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섬을 발견하고 그곳의 원주민들과 몇 번의 원치 않는 조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죽고 장님이 된 연희와 날 생각합니다. 난 어쩌면 그녀에게 벌레를 먹이면서 쾌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은 가정입니다. 한 번쯤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바다는 넓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우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를 섬을 찾아 한 번쯤 두리번거려 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미묘. 태양볕이 대지를 향해 폭염을 쏟아붓던 어느 여름날. 소주 2병을 빈속에 마신 강수철은 품에 사심이 칼을 숨긴 채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술에 찌든 얼굴, 술로 인해 버릴 대로 버린 몸. 며칠째 씻지 않은 거지 같은 몰골까지 그는 세상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그도 잘나가는 벤처 사업가였습니다. 한창 때는 로얄 패밀리라는 고급 사교 클럽에 가입해서 한 달에 1,000여만 원이나 되는 돈을 선뜻 내놓기도 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신임하던 동업자의 배신으로 모든 것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의 침대와 가구, 골프채, 텔레비전, 홈시어터에 압류 스티커가 붙었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가족들은 모든 것을 잃은 그의 곁을 미련 없이 떠났고 서울역에서 1년여 동안 노숙을 하던 그는 비참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여 자살을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혼자 죽기엔 그는 세상에 불만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시미 칼을 품은 그의 눈에 한 여자 고등학교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그는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학교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를 거닐며 교실 안을 둘러보던 그는 점고 호남형으로 생긴 남자 교사가 수업을 하고 있는 반으로 들어섰습니다. 순간 주변의 이목이 그에게 집중되었고 그는 주저없이 품속에 숨긴 사시미를 빼어들었습니다. 동시에 여학생들의 비명소리가 교실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책상과 걸상을 모두 문 앞에 쌓아두도록 지시한 그는 여학생들을 모두 한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겁에 질린 아이들이 고분고분 말을 듣자 수철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는 사시미로 남자 교사를 위협해 테이프로 그의 몸을 빈틈없이 묶고는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5분 후에 너희들 선생님을 죽일 거야. 이유는 없어. 그냥 죽일 거야. 그런데 아저씨가 하는 말 잘 들어. 너희들 중 한 명이 옷을 모두 벗으면 5분이 연장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2명이 벗으면 10분, 3명은 15분. 이런 식으로 말야. 수철은 사시미 칼끝으로 남자 교사의 와이셔츠 단추를 툭툭 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허리띠를 풀었고 곧 바지도 벗겨냈습니다. 풀어헤친 와이셔츠와 팬티만 입은 남자 교사는 절망적인 표정이 되어서 질끈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수철이 사시미를 그의 배에 가져다 대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눈 감으면 죽는 거야. 수철은 시간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교실 안은 극도의 고요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학생들은 지금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수업을 하던 중 갑자기 들어온 남자가 선생님을 묻고 5분 후에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옷을 벗으면 한 명당 5분씩 시간을 연장시켜주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시간은 쉬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순식간에 4분이 지났습니다. 수철은 약간 실망한 표정으로 사시미를 들었습니다. 이제 30초 후면 약속한 5분입니다. 그때 한 명의 여학생이 흐느끼면서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수철은 놀람과 기대감이 뒤섞인 오묘한 표정으로 그 여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팬티를 벗기 전 약간 망설이긴 했지만 이윽고 그녀는 옷을 모두 벗었고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벗었군. 이로써 5분을 벌었어. 눈 감으면 죽는다 그랬지? 사시미 칼의 손잡이가 남자 교사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빨간 피가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복도가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의 옆반 학생들이 다닥다닥 붙어 교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다시 5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또 다른 여학생이 머뭇거리며 옷을 벗었습니다. 대단하군. 선생님을 위해 주저없이 옷을 벗는 제자라. 2시간가량이 지났을 땐 교실에서 절반 가까이 되는 여학생들이 나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 신고를 받은 경찰이 달려왔지만 사람의 목을 겨누고 있는 사시미 칼 앞에선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복도엔 어떻게 알았는지 기자단까지 와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수철은 창문을 슬쩍 바라본 후 남자 교사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호탕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수철이 가리키는 곳은 남자 교사의 팬티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손을 올려 목 뒤를 만져보았습니다. 샤프펜이 만져졌습니다. 절반쯤 그의 목에 박혀있는 샤프펜이. 힘겹게 몸을 돌린 그는 겁에 질린 표정의 여학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쩐지 낯이 익은 얼굴입니다. 아빠, 우리 선생님한테 왜 그래? 수철의 몸이 힘없이 기울어집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둠. 동현은 보이지 않는 흙먼지와 석탄 가루를 맡으며 연신 기침을 해댔습니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탄광 안에 달려있던 전구들에 의해 어느 정도 주의를 가늠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탄광이 무너져서인지 전기 공급도 끊어진 듯 전구의 불은 모두 꺼져 한 줌의 빛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점차 기침이 멎으며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되자 동현은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파문을 던지듯 툭 튀어나온 흐느낌은 점점 불어나 어느덧 동현은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던 동현은 시간이 지나자 자신이 왜 우는지도 잊은 채 너무도 고요한 탄광 속에서 울리는 자신의 울음소리에 놀라 순간 울음을 그쳤습니다. 소리도 빛도 하나 없는 탄광 속에서 동현은 으스스한 기분을 느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더운 계절인데도 불구하고 탄광 속은 속이 시리도록 차가운 기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에 눌려 동현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몸을 더욱 움츠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어둠 한 구석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괜찮으냐? 동현은 소스라쳤습니다. 아무런 인기척도 느끼지 못했는데 자신의 맞은편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이 여기에 혼자 오지 않았다는 걸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반갑게 소리쳤습니다. 동현은 어둠 속을 헤쳐나가듯 손을 허공에 더듬거리며 맞은편의 아버지를 향해 한 걸음씩 걸러갔습니다. 이윽고 동현은 아버지의 손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한평생을 이 차갑고 어두운 탄광 속에서 석탄을 캐며 거칠어진 아버지의 손이었지만 동현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잡고 있자니 동현은 문득 서러워져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동현은 고개를 젓다 어두워서 아버지가 볼 수 없을 것 같아 간신히 울음을 참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말도 없이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놀러 온 거잖아요. 그리고 괜히 여기 구경한다고 조르다가 동현은 다시 가슴이 북받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동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러자 동현은 더욱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울던 동현은 한참이 지나자 자신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갇혀 있다는 이유로 자신이 우는 것 같지 않아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이유는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이 이렇게 서럽게 우는 걸까? 그 생각은 아버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금세 흩어졌습니다. 곧 마을 사람들이 구해줄 거야. 그렇게 깊이 들어온 건 아니니까 금방 찾아낼 거다. 그러니 무서워도 참고. 아버지의 말은 가느다랗게 들리는 다른 소리들에 의해 멈췄습니다.
동현은 아버지의 품에서 떨어져 소리가 들리는 무너진 탄광 너머로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쉴 새 없이 들리는 굴착기의 기계음과 사람들의 대화는 자신들을 구출하기 위한 게 틀림없었습니다. 동현은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때맞춰 벽이 뚫리며 어두운 탄광 속에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동현을 지나쳐 낙석의 머리를 깔린 채 엎어져 있는 한 사람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옷차림은 낡고 석탄이 묻어 새까만 광부의 옷차림이었습니다. 멍하니 바라보는 동현의 머릿속으로 사고가 일어날 당시 낙석의 사고를 당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비명과 한탄이 뒤섞인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 동현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거짓말쟁이. 살아있는 척이나 하고. 5번째 이야기. 사이코패스. 햇살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적당히 부는 바람도 기분 좋을 만큼 서늘했고 나는 그 햇살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녹음이 우거진 숲속에 내가 서 있었습니다. 햇살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이름 모를 풀벌레 소리. 간혹 새와 나비가 날아와 추는 춤은 숲속에서의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해주곤 합니다. 문제는 자연이 마련해준 오케스트라의 매혹적인 선율에 끼어드는 불협화음입니다. 노래를 듣다 보면 그런 잡음이 거슬리곤 합니다. 만약 내가 듣고 있는 게 재생 플레이어였다면 당장 음악을 정지시켰겠지만 여기선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저번에 길 가다가 우연히 시비가 붙은 취객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날 미치광이 연쇄살인마로 오해는 하지 말아줘요. 왜냐하면 먼저 번에 그 취객이나 이 녀석이나 다 죽을 만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땐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이해합니까? 그날은 궁상맞게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왜 영화 같은데 보면 사람이 죽기 전엔 비가 오거나 혹은 음산한 분위기가 조성되잖아요. 뭐 가끔은 화창한 날에도 죽긴 하지만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논외로 치자고요.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그날 밤은 사람이 죽기엔 딱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난 담배를 사기 위해서 슈퍼마켓으로 향하던 길이었고 맞은편에선 웬 양복 입은 놈이 우산도 안 쓰고 비틀거리면서 걸어오더라고요. 한눈에 보기에도 소주 두어 병은 마신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와 가까워질수록 심장 박동 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난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취객이 왠지 나한테 시비를 걸 것 같았거든요. 귀찮은 일에 휘말리는 건 질색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만한 거리에서 그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갑자기 어떤 집 대문 앞에 놓여있는 쓰레기 봉투를 걷어차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괴성을 질러대면서 토악질을 해대더군요. 난 얼른 그 남자를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신발에 음식물 찌꺼기가 묻었네. 사건의 경위를 내가 정확하게 설명해 줄게요. 술 취한 남자가 쓰레기 봉투를 발로 찼고 봉투의 재질이 그 남자의 발에 실린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쓰레기 봉투가 찢어지면서 그 속의 내용물이 사방으로 날아갔고 그중 일부가 내 신발에 묻게 되었던 거였어요. 이렇게 술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저씨가 쓰레기 봉투를 발로 차서 제 신발에 음식물 찌꺼기가 묻었어요. 다량의 토사물이 내 신발뿐만 아니라 바지에까지 튀었어요. 정말이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신발이 온통 토사물로 젖다니 생각해봐요. 당신 같아도 화나겠죠? 하지만 딱히 죽이려던 것은 아니었어요. 벽에다가 머리 몇 번 찢는 정도로 사람이 죽을 줄은 몰랐다는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다는 말이에요. 잠깐 딴 생각을 했네요. 어쨌든 난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이 주는 데가 없는 사랑의 감동을 느껴요. 얄팍한 감정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속물들 따위와는 전혀 다르죠. 차원이 달라요. 자연은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보듬어 주거든요. 하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요. 이 녀석도 마찬가지예요. 각박한 현대사회 속에서 한 줄기 오아시스 같은 숲속의 노상방뇨라니. 그게 어디들 법한 소리냐고요. 고작 손가락만 한 커터칼로도 쉽사리 죽는 연약한 바이러스 주제예요. 어쨌든 하늘은 푸르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이름 모를 풀벌레 소리가 환상적인 하모니를 선물해주는 이 숲을 난 사랑해요. 그런데 지금 저게 뭐지? 노란색 옷을 입은 저 작고 귀여운 아이들이 돗자리를 깔고 있잖아요. 유치원에서 단체 소풍이라도 온 건가? 난 어린이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인간들 중에서 자연과 가장 가까운 존재는 어린이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말이에요. 그 돗자리,
설마 그걸 잔디 위에 깔아서 소중한 잔디를 짓이겨 놓으려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